자, 이제 여러분 38페이지 보시면 슬래브 설계 나옵니다. 슬래브 설계. 슬래브 설계는 뭐 계산식을 가지고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슬래브에 대한 종류하고 설계 원칙이 나오는데 먼저 이거 슬래브 설계에서는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를 먼저 나누는 그 기준하고 그 개념 자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시죠. 공식 17번인가요? 네. 공식 17번으로 하나 정리를 해놓을게요. 혼생 공식 17번. 슬래브 설계. 자, 슬래브 설계에서 한 가지 봐주셔야 될 거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슬래브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 변이 긴 변입니다. 이렇게 가는 변이 긴 변. 이게 장변.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단변.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럼 이때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서 힘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두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 힘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장변을 우리가 LY라고 하고 단변을 LX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LX분의 LY 이게 장변 이게 단변 그렇죠?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이렇게 되면 얼마요? 2를 초과하면 즉 장변이 단변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장변이 단변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장변 자체가 단변의 2배. 이 장변이 단변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장변이 2배 초과. 그러니까 그러면 긴 쪽하고 짧은 쪽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힘들이 하중들이 어떻게 돼요? 힘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요. 그럼 어느 쪽? 짧은 쪽으로 이쪽으로만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짧으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이게 뭐죠? 단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힘이 가니까 이건 일방향 슬래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일방향 슬래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힘이 짧은 쪽으로만 전달되니까 그 힘이 전달되는 곳에 주된 힘을 받는 뭐죠? 주철근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변 방향으로 뭘 집어넣고 주철근을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장변 방향으로는 뭘 집어넣느냐? 장변 방향 긴 쪽으로는 그렇죠? 장변 방향 긴 쪽으로는 단변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을 직각 방향으로 철근을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수축 온도 철근. 수축 온도 철근, 수축 온도 조절 철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되죠? 이렇게 돼요. 이게 일방향 슬래브야. 이게 일방향 슬래브. 일방 슬래브. 되죠? 그 다음에 장변하고 단변의 비가 2 이하일 때 장변과 단변의 비가 2 이하가 되면 그렇죠? 장변과 단변의 비가 2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이쪽이 예를 들어서 4m, 이게 3m가 되면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럼 여기 있는 힘은 긴 쪽으로 가도 되고 짧은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단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럼 힘이 몇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 방향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예. 그럼 이 방향 슬래브에서는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 주철근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병, 장병 방향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주철근이 장변, 단변 다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주철근이 장변, 단변 방향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이게 하나의 슬래브 설계. 뭐 계산식은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뭐 숫자를 집어넣어서 물어볼 수 있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훈생 공식 17번이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38페이지 부분에서 슬래브 일반항 슬래브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이방항 슬래브에서 설계 부분 설명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일반항 슬래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반항 슬래브의 근사 해석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 이제 적용 조건이 일반항 슬래브로 설계할 수 있는 적용 조건은 두 경간 이상 돼야 돼요. 두 경간이란 얘기는 뭐냐면 두 경간은 이렇게 돼요.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슬래브 자체에서 경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어도 두 경간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경간. 그래서 이상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인접 두 개의 경간의 차이가 짧은 쪽 경간이 20% 이상. 즉 뭐냐면 이거. 여기 경간이 예를 들어서 이 경간이 10m. 이 경간이 뭐 15m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차가 얼마죠? 5m가 되죠. 그럼 누가 짧아요? 10m가 짧죠. 그럼 짧은 것에 얼마? 20% 곱하기 0.2 하면 2m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m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m 이상 차이가 안 나도록 하려면 여기가 얼마 돼요? 그렇죠. 11m죠. 11m. 11m를 하게 되면 2m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등분포 하중. 그렇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도록 할 것. 그리고 활하중이 고정 하중의 몇 배?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부재 단면 크기가 뭐죠? 일정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힘 모멘트 산정식하고 전단력 산정식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의 구주 제한. 슬라브 두께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최소 100mm 이상. 100mm 이상. 그리고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주근의 간격은 위험 단면이죠. 위험 단면. 위험 단면인 경우에는 슬라브 두께의 2배 이하. 그리고 최대 3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 기타 단면에서는 슬라브 두께의 3배 이하, 그리고 450 이하로 깔면 되죠. 그리고 건조 수축 및 온도 조절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슬라브 두께 몇 배? 5배 이하, 그리고 450 이하로 합니다. 그때 건조 수축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철근의 최소 철근비가 얼마냐? 옆에 보시면 0.0014 또는 다음 값,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 값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죠? 두 개 중 큰 값이니까. 그러면 FI 값이 400MPa 이하의 이하가 되는 이형 철근 이하 용접 철망일 때는 0.002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0.0035의 항복 배능률에서 측정한 철근의 항복 강도 FI 값이 400MPa 초과인 경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FI 값이 400 이하일 때는 0.002가 되고 400을 초과할 때는 얼마냐? 0.002에다가 그렇죠? 0.002에다가 뭐죠? 곱하기 FI분의 뭐죠? 400 부분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번이 하나 조금 잘못 놨죠. 0.0002가 아니고 0.002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똑같이 0.002가 돼야 되는데 0.0002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0.002에다가 FI분의 4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슬래브에서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이 들어간다는 일반 슬래브에서 이 일반 슬래브에 그렇죠? 일방면 슬래브에 있어서 최소 철근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어디 부분? 수축 온도 철근. 그렇죠? 수축 온도 철근의 최소 철근비. 최소 철근비가 어떻게 되느냐? 최소 철근비가 이렇게 되죠. 0. 얼마? 0014. 14를 하든 아니면 밑에 나오는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값이 두 가지입니다. FI 값이 40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와 FI 값이 400메가파스칼 초과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때 FI 값이 40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얼마? 0.002 하면 되고 FI 값이 400메가파스칼 초과할 때는 이거는 이제 숫자가 좀 책에 잘못 났다고 그랬어요. 0.0002가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고 0.002가 된다고요. 그렇죠? 곱하기 그리고 FY의 값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FI 값에 따라서 이거는 그 FI분의 얼마? 400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됐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FI 값이 400이 되면은 이게 0.00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식을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값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럼 위에 있는 값 중에서 무슨 값? 이상이니까 큰 값을 선택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제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에서 단위 폭 1m에 필요한 최소 철근 양을 강도 설계법으로 구하시오 하고 FCK가 24메가파스칼, FI가 400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이거네요. 그러면 0.002하고 0.0014 중에 무슨 값 선택하면 돼요? 0.002를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한 게 최소 철근량. 자,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양을 구하는데 워낙 여러분들 외운 게 많으니까 이 공식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철근량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철근량 구하라고 그러는데 철근량도 무슨 철근량이에요? 최소 철근량을 구하라 해야죠. 최소 철근량. 그렇죠? 철근량도 최소 철근량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최소 철근량을 구하라고 나오면 무조건 로바디 공식입니다. 로바디입니다. 로바디. 노바디 아시겠죠? 로바디 공식입니다. 이거 무조건. 그럼 로는 철근비니까 최소 철근비 집어넣으면 되고 B는 폭, D는 두께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 철근비는 얼마냐면 다음 어떤 철근고의 슬래브에서 단위 1m에 필요한 최소 철근량 간호설계부 구하세요 놓고 FI 값이 24메가파스칼. 그래서 FCK가 24메가파스칼, FI가 40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값이 나왔죠. 그러면 0.002 곱하기 B 값이 얼마예요? B 값이 단위 폭이 1m라고 얘기했잖아요. 1m. 1m니까 뭐 1000mm로 고치면 1000.
그렇죠? 이렇게 돼요. 센치니까 지금 센치로 고칠게요. 문제식에서 정답식이 센치니까 100. D가 얼마예요? D가 슬라브 두께가 9점. 이것도 헷갈려요. 아, 또 미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5cm, 95mm. 전체 단은 뭐죠? 12cm. 애매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9.5cm, 12cm 이렇게 돼요. 됐나요? 애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하죠? 애매해요. 9.5cm, 12cm 이렇게 됩니다.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억하셔야 될 게 9.5cm, 12cm D는 과연 이 D는 뭘로 할 거냐 그 얘기야. 뭘로 할 거냐. 그죠? 원칙적으로 보면 뭘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죠. 왜? D라고 하는 건 유효춤이니까. 그죠? 그런데 슬라브에서 D는 전체 두께를 얘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슬라브에서 D는 뭐라고요? 전체 두께. 슬라브에서 D는 뭐다? 전체 두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cm가 들어가요.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002 곱하기 그리고 100 곱하기 그리고 12cm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죠? 2.4 2.4cm가 2.4 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번 이방량 슬래브 나오죠. 이방량 슬래브 나오는데 이방량 슬래브는 가로 2번 직접 설계법의 적용 조건.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이방량 슬래브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은 직접 설계법인데 적용 조건은 1번부터 5번까지예요. 이방량 슬래브 설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1번 각 방향으로 우리 아까 일반형 슬래브는 2경간 이상이면 되는데 이거는 뭐죠? 3경간 이상 연속돼야 돼요. 두 번째로 각 방향으로 연속한 경간 길이의 차이는 긴 경간이 있죠. 그렇죠? 각 방향으로 연속한 경간 길이의 차이는 긴 경간의 얼마? 3분의 1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각 방향으로 연속한 경간 길이 차이는 긴 경간의 얼마? 3분의 1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각 방향으로 연속한 부분에 있어서 경간 길이 차이는 이거 아까 얘기했죠. 10m하고 15m가 있다. 그 차가 5m인데 그 경간 길이 차이는 긴 경간이 15m죠. 곱하기 3분의 1 하면 5m가 되잖아요. 그렇죠? 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향 연속한 경간 길이의 차이는 긴 경간의 3분의 1 이내. 그렇죠? 차는 긴 경간에. 그럼 10m하고 15m가 있으면 이 차가 5m가 되는 거 맞죠? 차가. 그렇죠? 각 방향의 연속한 경간 길이의 차이는 그렇죠? 연속한 경간 차이는 5m다. 그럼 이거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긴 경간의 3분의 1을 하면 5m잖아. 5m 이내만 되면 되죠. 그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활하중은 고정 하중의 몇 배? 2배 이하. 그렇죠? 2배 이하. 그리고 기둥 중심 축의 오차는 연속되는 기둥 중심 축의 경간기 15.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을 이렇게 배치를 하죠. 배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둥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연속하고 있는 그렇죠? 연속하고 있는 이 차이가 10m인데 갑자기 하나가 얼마죠? 13m로 이렇게 뻗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속되는 기둥의 중심축 오차는 연속되는 기둥 중심축 경간 길이, 이 경간 길이 이것의 10분의 1이니까 1m를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1m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이내가 돼야 돼요. 그렇죠? 1m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1m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1m까지는 괜찮으니까 이거 자체 부분이 1m까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 차 부분에 관해서 1m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m다. 그럼 돼요? 그럼 되죠. 그럼 이쪽으로 11m 돼요? 되죠. 그건 상관없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12m면 2m가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럽니다.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정부 개수 모멘트의 분배가 나오는데 정부 개수 모멘트 분배에서 보시면 내부 경감 부분에 관한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개수 모멘트 분배는요 다 할 것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적인 부분에 관한 형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전체 부분 중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관한 형태가 전체적인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구하는 값 부분 있죠. 그 값 부분 중에서 그럼 그 값의 형태만 차이만 가지시고 얘네 부분에 관한 형태하고 다르게 이제 바꿔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차이를 가지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부재가 이렇게 등분파 중에 주어지면 아까 봤듯이 여기서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내부 경관이 되고 이거는 뭐죠? 외부에 면하는 경관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거는 외부 경관이 되고 이건 내부 경관이 되는데 외부 경관 부분에 관한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 경관, 외부 경관은. 그러니까 뭐만 내부 경관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외부에 대한 변수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내부 경관 부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전체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아시겠죠? 전체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그 전체 모멘트 부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모멘트가 전체 모멘트를 얼마로 보면 M5라고 보면 M0라고 보면 M0 전체 모멘트 중에서 모멘트를 분배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되면 이쪽보다는 이쪽의 모멘트가 조금 커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패턴이. 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전체 모멘트를 이 중앙부가 되는 경우는 중앙부 되니까 부재가 휘어지는 게 이게 플러스 모멘트고 이게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죠. 그럼 이쪽에는 얼마? 우리가 그죠? 한 약 35%의 모멘트가 분배가 되고 그다음 이쪽 담보 쪽에는 각각 65%의 모멘트가 분배가 되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담부일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부계수,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 거니까 양담 부 모멘트 계수는 뭐가 된다? 전체 모멘트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예를 들어서 100이다 보면은 이 중앙부는 플러스 모멘트잖아요. 중앙부는 플러스 정 모멘트이기 때문에 왜냐? 부재가 이렇게 해주면 내려가는 게 정상적이니까 플러스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니까 부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모멘트가 되는 이쪽 부분에는 35%의 모멘트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정도가 온다 그러면 여기는 35 정도 이렇게 온다. 그럼 양쪽 부분은 그러면 65% 간다니까 그 65%를 100에서 쪼개느냐 그게 아니고 이쪽의 영향이 이쪽 영향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 100에 대해서 65%또 100에 대해서 65% 이렇게 생각하면 각각에 대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도 65, 여기도 6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는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게 이제 공식 18번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훈생 공식 18번. 이게 훈생 공식 18번. 동그라미 3번이 훈생 공식 18번입니다. 내부경관의 전체 정적 계수 모멘트를 분배할 때 분배 모멘트 값은 양단부일 때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양단부일 때가 부계수 모멘트는 0.65 m0, 중앙부가 정 모멘트가 되니까 정 모멘트는 0.35 m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보시면 강도 설계법에서 직접 설계법으로 슬래브를 설계할 때 개수 모멘트가 250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250이라고 주어지면 양단이 연속된 슬라브에 있어서 단부 쪽이 이게 단부 쪽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중앙부에 들어갈 개수 모멘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그대로 아까 모멘트 분배를 쓰는 값을 쓰면 돼요. 그럼 전체 값이 얼마죠? 250이니까 250에다가 중앙부에는 몇 프로? 35% 0.35로 곱하면 되고 그 다음 그 250을 양단부에는 얼마? 65% 0.65로 곱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각각을 곱해서 구해보면 250에다가 0.35를 곱하면 87.5가 되고 250에 0.65를 곱하면 얼마죠? 16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뉴턴 메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4번 슬래브의 전단 나오죠. 슬래브 전단. 가로 1번에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은 일반형 슬래브는 받침부에서 그 슬라브 두께 D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요. 이방향 슬래브는 받침부에서 이래서 받침부가 이렇게 있다. 그럼 받침부에서부터 위에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떨어진 D만큼 떨어진 이렇게 위험 단면에 대한 형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분의 D, 그렇죠? 2분의 D, 여기도 2분의 D에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식으로. 펀칭처럼 일어나죠. 그래서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은 일반형 슬래브일 때는 받침부에서 D만큼, 이방향 슬래브는 뭐죠? 받침부에서 2분의 D만큼 떨어진 곳. 그럼 그때 슬라브의 전단 보강 방법은 이게 슬라브 전단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두께를 전편에 걸쳐서 증가시킨다는 거 아니면 슬라브 밑에다가 판을 하나 대는 거죠. 기둥이 있고 이 기둥 위에 판을 하나 이렇게 대요. 나 조금 더 해주면 이게 지판이에요. 그리고 위에 슬라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둥이 있는 부분의 두께는 되게 뭐죠?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특수 슬래브에 보시면 플랫 슬래브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무량판 구조라고. 무량판은 량자가 보량자입니다. 보가 없다 그 얘기예요. 보가 없다. 보가 없는 슬래브를 플랫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가 없는 슬래브를 뭐라고 합니다? 플랫 슬래브. 그러면 일반 상에 보시면 건물의 외부에 있는 보는 제외하고 내부에 보가 없이 바닥판만으로 구성해서 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를 뭐라 부른다? 플랫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플랫 슬래브. 됐죠? 그걸 플랫 슬래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 기둥 상부는 주두 모양으로 확대하고 그 위에 지판이란 걸 받침판을 두어서 바닥을 지지한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거 봤죠? 이게 지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라브만 보가 없으니까 생각합시다. 보가 없이 슬라브에다가 바로 밑에 뭐죠? 기둥이 들어가면 하중을 받았을 때 구멍이 뻥 뚫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밑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이런 판을 두는 거예요. 판을. 이걸 뭐라 합니다? 지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판이에요. 그러면 이 지판을 두는 목적은 뭐죠? 구멍이 뻥 뚫리는 뚫림 전단을 막기 위해서, 펀칭 전단을 막기 위해서 지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이 부분 뭐죠? 보가 없는 슬래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랫 슬래브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있어요. 플랫 슬래브가 있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있다는 거. 그렇죠? 플랫 슬래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있다는 거. 플랫 슬래브와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기준은 뭐냐면 내부 보하고 지판하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보가 없어요. 내부에 보가 없다고. 둘 다 내부에 보가 없고 플랫 슬래브는 지판은 있어요. 지판은. 그렇죠? 지판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보도 없고 지판도 없는 슬래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없는 게 바로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예요. 그럼 플랫 슬래브는 뭐죠? 지판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차이점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도 없고 지판도 없는 거. 플랫 슬래브는 보도 없고 지판은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여기서부터 봤던 거 있죠. 여기서 플랫 슬래브하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중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하고 지판의 차이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가 있고 없고 하고 지판이 있고 없고 차이점 가지고 플랫 슬래브에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설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3페이지에 보시면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보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플랫 슬래브나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가 없잖아요. 보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단 간단해요. 그렇죠? 43페이지 보시면 장점과 단점에서 간단하다는 거. 그러니까 홍사비가 저렴하죠. 그리고 실내에 보가 없으니까 공간을 그만큼 이용을 잘할 수 있죠. 층고를 뭐죠? 또 낮출 수 있어요. 그렇죠? 단점은 보가 없으니까 슬라브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해야 돼요. 그럼 고정 하중이 증가하죠. 그리고 보가 있는 것에 비해서 보가 없으면 뼈대가 약하죠. 뼈대의 강성이 약점이 있다. 구조 계산이 되게 또 복잡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아니 간단한데 왜 복잡하냐? 아니 보가 없는데 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맞추려면 얼마나 구조 계산하면 복잡하겠어요. 머리 깨지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구조 제한은 안 보셔도 되고 장선 슬래브 나오죠. 장선 슬래브라는 것은 밑에 그림 나왔듯이 장선 모양이 있어요.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장선이에요. 보가 아니고 장선이라고 보의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그걸 장선 슬래브로 하고 이게 일방향 슬래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구조 제한은 크게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준공 슬래브는 슬라브 자체에 뭐죠? 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리고 워플 슬래브는 이 장선이 격자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한 방향으로 격자가 돼 있는 것, 한 방향으로 장선이 들어간 것은 장선 슬래브. 그게 두 방향으로 격자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격자로 가 있는 거 뭐죠? 워플 과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워플 슬래브 또는 와플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와플 슬래브도 뭐죠? 두 방향으로 힘이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뭐 설명했냐면 슬래브 설계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공 콘크리트에서는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정착 부분하고 뭐 뒷부분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철공 콘크리트는 끝내고 그리고 철골 부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까지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이론적인 부분은 2월 초 정도 하면 이론적인 부분은 내용은 거의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부분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